예, 10장 2절 두 번째 사회적 측면입니다. 사회적 측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새마을운동과 사회적 자본 그리고 새마을운동과 거버넌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회적 자본이라 그러는 통상적으로 새마을운동을 한국의 중요한 사회적 자본 어떤 신뢰를 형성했던 그런 정책이자 사업이다 운동이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제 구성원들이 제도, 규범,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신뢰라는 이 네 가지 가치를 이제 형성한다는 것을 사회적 자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력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는 어떤 가치, 이런 요소들을 새마을운동에는 자,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말하는 전통사회계, 이런 부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고, 자, 중간에 보시면 새마을 운동의 전개에 따른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사회 태보의 측면에서 관찰한 연구들이 공동체를 기반한 공동체 성장에 기여했던 측면을 간과했다. 또 이걸 비판한 학자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임경수 제일 마지막 네 번째 임경수는 새마을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을 단위 참여, 신뢰, 네트워크가 전통적인 농촌 마을에 면대면 서로 이제 얼굴을 맞이한다는 거죠. 사회구조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내려오던 둘의 품앗이 같은 이런 사회적 자본 요소가 내재되었기 때문에 보다 더 탄력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사회적 자본, 참여, 신뢰 이런 거죠. 우리가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자기 땅을 희사를 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 자조를 하면서 상호 간의 마을 주민 간의 신뢰가 생기고 네트워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회적 자본이라 한다 그러면 새마을 운동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데 상당 부분 기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측면 두 번째 351페이지 새마을운동과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넌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협치라 그러는데요. 이제 우리 지역 사회개발적 측면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따라서 특히 경영학에서는 이 거버넌스한 개념이 바라보는 측면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거버넌스는 민간하고 정부하고 협력해서 이제 체제를 만들면 더 효율적이다. 그런 차원에서 새마을운동은 거버넌스의 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새마을운동의 추진 체계는 2010년 이후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새마을 세계화 사업이 구체화되었고 이에 따라서 민간이나 대학교나 기업이 같이 참여를 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역사회 거버넌스는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참여, 공공부문의 의사결정과 약속 등과 관련한 개념이다. 지역사회 측면에서는 지방 거버넌스, 사회 거버넌스, 네트워크 거버넌스, 참여 거버넌스 등의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다른 측면에서 거버넌스는 협치, 협력에서 이제 정치를 한다 표현되며 1990년대 후반 국가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세계화와 정보에 따라 세계와 국가 국민 간의 경제가 모호해짐에 따라 국가 시장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렇죠? 가장 이제 원론적인 개념은 그렇게 이제 체크를 하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다. 뭐 뒤에 그 부분 여러분들이 생략을 하시고 그렇게 거버넌스에게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러면 이제 보다 함축적으로 새마을운동의 체계를 그거는 뭐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알겠죠. 새마을개발위원회 자체가 아주 그런 부분에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정부와 민간단체 등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다.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는 가업과 책임을 공유하고 정부가 단독으로 문제를 하기보다는 정부와 사회가 역할 분담을 하여 함께 해결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참고적으로 새마을개발론 야간 강의는 정재훈 교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훈 교수님도 이제 강의를 하고 동영상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 한 몇 주 전부터
지금 줌이라는 웹을 깔아서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15명 이하니까 실시간으로 이제 강의를 한다 그럽니다. 강의를 한다 그러면서 저보고도 이제 그 웹을 깔고 그 권유를 하는데, 우리 지금 수강한 학생이 근 50명이 되기 때문에 제가 웹을 통해서 실시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 그러는 거는 집중이라든지 전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웹을 통해서 줌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매달 며칠 몇 시에 이제 모이세요 해가 하지 않으니까, 혹시나 그 부분에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그 부분도 고민을 해봤지만, 가급적 이 강의 자체는 조금은 고학년, 3, 4학년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 이론들 자체도 여러분들이 쉽게 들어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토의하고 뭐 의견을 듣고 이러기에는 제가 전달하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미흡하기 때문에 뭐 조별 발표를 시킨다든지 누구한테 발표를 듣고 또 생각을 듣고 이러기보다는 제가 가급적 여러분들한테는 조금은 미안하지만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해 주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 올리고 또 모르는 학생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 학기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비대면 강의가 풀리고 대면 강의를 한다 그러면 뭐 더더욱 뭐 좋을, 여러분들 얼굴도 보고 싶고 그죠? 좋죠. 좋은데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고 또 이번 주부터 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격상되고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면 수업을 할 기회 자체는 영영 없을 것 같습니다. 없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강의를 듣고 궁금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메일을 주십시오.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그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또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이나 또 더 알고 싶었던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제가 동영상이라든지 이메일로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한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면 저는 이제 충분히 시간을 내서 답변을 달아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이제 교수님이 이걸 물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과정을 넘어서야지 여러분들이 공부가 진도가 나갑니다.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352페이지. 새마을 체제 또는 새마을 OD 체제는 개방 체제로서 항상성을 가져야 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체계는 폐쇄적으로 운영될 때 그 체계 자체는 발전을 하기가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어떤 새마을 사업이나 새마을 운동의 체제 자체는 개방적으로 해야 된다. 모든 것을 오픈하고 그죠? 서로 공유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좀 더 발전되는 그런 체계가 바람직하다. 이제 거버넌스도 이제 마찬가지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하는 부분입니다. 언급을 하는 부분이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거버넌스는 체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앞에 이제 설명했던 내용하고도 일맥상통하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론들이 어떻게 보면 박사학위 과정에서 다뤄야 될 아주 중요한 논제들입니다. 논제들인데도 여러분들이 학부에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집중해 보십시오. 1970년대에 한국의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촌은 환경 개선, 사회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이 들어가는 거고요. 농업은 경제적인 측면이 들어가는 거고, 마을 주민들은 정치 이념적인 측면이 들어간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총체적으로.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떤 개발 논리를 담고 있느냐? 이게 개발학적인 측면입니다. 개발학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했느냐? 상향식이냐, 하향식이냐, 그죠? 주민의 참여를 어떻게 차별적으로 또 유도를 했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4개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거버넌스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읍면 단위부터 시작해가 공무원 이런 부분하고 민간 부분, 이 당시 기업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국제개발 협력을 할 때도 이제 기업 부분은 잘 넣지 않습니다. 잘 넣지 않는데, 최근 기조 흐름 자체가 국제기구에서 자금적인 흐름이
기업하고도 연계를 해야지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기업을 그런 부분에 끌어넣고 있습니다. 끌어넣고 있고 기업도 외국의 어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국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자, 이제 저 세 번째 경제적 측면입니다. 이 경제적 측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장 경제,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은 시장 경제지만 어떤 계획 경제의 요소가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차별화 논리가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후생 원리가 들어가 있다. 이 부분을 제가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론으로 가져왔고, 자, 보십시오. 자, 이론적으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여러분들 자본주의 사회주의는 어떤 개념인 줄 알죠? 자본주의는 미국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미국, 사회주의는 중국 이렇게 하면 나라로 하면 여러분들 바로 이해되겠죠. 개방 경제 체제로 주로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 계획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에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은 사회주의 체제 경제 계획하고도 일정 부분 맞닿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하는 진영, 또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반대의 진영 부분, 이래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을 보게 되면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새마을 운동, 그 다음에, 고속도로, 또 의료보험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좌우의 이념을 뛰어넘는 정책들을 국가 발전을 위해서 민족 중흥이라는 그 과제를 위해서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흔히 혹자들을 박정희 대통령의 이념을 비판하는 데 있어서 비판하는 진영의 그 이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을 보게 되면 국가 계획 그 경제라든지 그죠? 어떤 획일적인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비판하는 영역의 이데올로기하고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 철학, 개발 철학을 공부한 입장에서 설명을 하게 되면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을 면밀히 바라보게 되면 좌우의 이데올로기를 뛰어넘는 정책들이 많이 활용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54페이지도 그런 측면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355페이지 이 부분만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의 경제 정책에 또한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 계획을 통한 계획 경제를 우선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계획 경제의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불균형 성장 이론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고 이후 수정 자본주의 이념을 수용하여 지역 간, 기업 간 균형 발전, 계층별 소득 분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새마을 운동은 1970년대 농촌의 근대를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이자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개발은 뒷부분이니까 뒤에서 언급하겠습니다. 개발 방식 부분. 자, 그 다음에 356페이지. 경제적 차별화 원리입니다. 경제적 차별화 원리는 특히 이제 자성희 교수님이 주로 많이 주장을 하고, 연구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죠. 이 부분은 자성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경제 성장은 차별화 논리, 농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도시도 마찬가지고, 공업도 마찬가지고, 산업화에도 이 원리가 다 들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수출 언탑, 동탑, 언탑, 금탑 해가지고 그 훈장을 주고 표창을 하고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기업에도 차별화 원리를 적용을 시켰다는 거죠. 기업에도 차별화 원리를 적용을 시키고 마을에도 수준별로 차별화 원리를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 성장은 어느 역사에 기록될 만큼 뛰어난 어떤 그런 성과를 가져왔다. 그게 이제 경제적 차별화 원리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은 자성희 교수님의 저서를 검색하면 저서가 한 두세 권 나올 겁니다. 거기 보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정책 전반을 이야기하면서 새마을 운동의 차별화 원리 때문에 성공을 하였다. 이런 부분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또 이제 여기 삼위일체론 이야기를 또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357페이지 중간 부분 한번 보십시오. 많은 학자들에 의해 새마을운동의 성공 원리에 선택과 집중 그리고 차별화 경제 논리가 포함되고 있다. 그리고 새마을 사업을 전개함에 따라서 마을에 차별화시키고 또 새마을 지도자도 경쟁시키고 자치단체도 경쟁시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자. 357 읽어주시고, 자, 359페이지 경제적 후생원리 마지막 부분이죠. 경제 부분에. 예, 그 다음에 개발적 측면 넘어가는데 제가 개발적 측면까지 넘어가도록 하고 새마을 개발 이론은 세 번째 타임에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경제적 후생 원리는 어떤 부분인가 하면요. 자, 후생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다. 복리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런데 표 10-2를 한번 보십시오. 10-2.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생산의 동기를 새마을 정신으로 저희가 접목을 시켰습니다. 이게 일부 학자가 이 원리를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그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필요에 따른 생산 근면, 꼭 필요한 거, 자조에 따른 소득 증대, 그죠? 경쟁에 따른 차별적인 소득 배분이다.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의 정신에 따라서 소득 분배의 형태도 달라진다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협동에 따른 소득 증대, 협동에 따른 인력 소득 배분으로까지 이제 새마을 소득 배분의 원리도 새마을 정신과 같이 설명을 할 수 있다. 제가 이전 강의 때도 한번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자, 각 마을 단계별로 소득 배분을 했고 이런 부분도 들어가 36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60페이지. 그리고 경제적 후생 원리는 이제 그림 10-2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수단, 효용을 극대화한다. 경제적인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근면, 자조, 협동, 이 역량 확대 글자 하나씩 빠졌네요. 한 개 극복이 되고 자기 이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동그라미가 만들어지면서 빠졌네요. 근면, 자조, 협동의 단계로 가면서 목표 달성을 하고 소득 증대가 더 가속화되고 확대된다. 이게 효용을 높이고 후생을 더 높이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인용하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자조정신입니다. 자조정신. 그리고 여기에 상훈법도 일정 부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자, 362페이지 개발적인 측면을 하고 이어지는 부분이 새마을 개발 이론입니다. 새마을 개발 이론에서 국제 개발 이론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새마을 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게 되는데 제가 언어 과정에서 제가 이전에 동영상 강의를 넣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새마을이 국제화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공적개발 원조의 수단으로 활용되면 새마을 ODA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제개발 협력하고 공적개발 원조의 개념을 이해해야지 새마을 플러스 공적개발 원조, 새마을 ODA 개념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새마을 ODA가 어떠해야 된다 이 정의를 내리고 개념을 잡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학습하기 이전에 제가 링크를 하게 되면 그 한 40분 분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개념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강의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그 새마을 ODA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62페이지 개발적인 측면입니다. 지역사회 개발 이론과 여기 지역개발 이론 이렇게 되어 있나? 지역사회 개발 이론으로 다 함축을 시켜버렸네요. 자, 지역사회 개발 이론이 있고 상향식 개발과 하향식 개발 구조의 논리. 여러분들 상향식, 하향식의 새마을 운동을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 자체가 상향식으로 하는 게 대부분의 사업이 제가 볼 때 한 70-80% 부분이 상향식 사업이고 20-30% 부분이 그 이후에 이제 국도변각국이라든지 이 산림사업이라든지 사방사업이라든지 정부 주도하에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은 하향식 개발로 이제 전개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지 단순하게 새마을 운동을 상향식이냐 하향식이냐 이렇게 구분해서는 안 된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거는 이제 하향식 개발 패러다임은 이제 불균형 성장이라든지 균형 성장론이라든지 여기에 근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표 한번 보십시오. 이 표도 제가 만든 표입니다. 10-3 하향식 개발과 상향식 개발의 논리 구조입니다. 이 논리 구조는 하향식 개발, 하향식 국가 주도의 개발은 어떤 효과가 있어요?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겠죠. 왜? 국가가 탁탁 필요한 부분만 집행해서 추진을 하니까. 상향식 개발은 이제 형평에도 맞고 또 주민 스스로 하기 때문에 능률성이 있다. 그다음에 개발 이론 자체도 하향식 개발은 불균형 위주고 상향식 개발은 균형 개발 위주기 때문에 상향식으로 계속 동기를 부여해서 기초마을, 자조마을, 자영마을까지 그죠? 이렇게 이제 그 균형적으로 다 같이 일정 수준 올렸다. 그런 이론적 배경은 성장 거점 이론, 그 다음에 기본 수요 이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장 거점 이 이론이 혼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것도 다 하나의 이론이 적용되진 않아요. 트리클 다운으로 들어봤죠. 누수 효과. 잘 사는 쪽에서 이제 물이 넘쳐서 흘러나가면 주변 지역이 더 잘 살게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주체, 성장 모형, 재분배 모형 이렇게 되어 있다. 새마을 개발, 새마을 운동은 혼합식이다. 그죠? 제가 이전 부분에 이야기했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지역사회 개발 이론, 이러한 이론들 중에서 우리 개발적인 측면에서 새마을 운동을 바라본다 그러면 새마을 운동은 이 두 개의 하향식, 상향식 개발을 아우르고 있는 이제 논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분들 뒷부분은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새마을 개발 이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